집에서 연습하듯이. 예, 좋아요. 좋아요. 조성이 오는 일부가 너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내셨어요? 영어를 뭐 발굴을 갑자기 야 이거 지금 볼 대지에서 그 볼. 세상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륙학교 총동문회장 맡고 있는 광민입니다. 오늘 초청 특강은 대륙학교 총동문회가 주관하고 있고요. 오늘의 강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의외의 인물입니다. 이 사법개혁 문제를 치과 의사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좀 뭔가 미스매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개혁은 여태까지 법조인에게 맡겼어요. 법조인에게 맡긴 결과는 법조 직역이기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언제나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시민들은 사법 소비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법조개혁, 사법개혁을 이끈 사람들은 법조인들 아니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국내에 출판된 약 60권 정도의 사법개혁 관련 서적을 100% 독파한 분이에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만약에 5, 60권의 관련 서적을 독파하고 나면 전문가 안 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전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라서 그런가 우리 이철 이사장님 오셨어요. 입법부에 오래 계셨는데 지금 시민 눈높이의 사법개혁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오셨고, 오늘 지금 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한일 공동행동, 시민행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남한당 서울서 부산까지 500km를 걷고 시모노세키에서 도쿄까지 1100km 합쳐서 1600km를 걸으면서 한일 공동 시민 행동을 조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원영 교수님. 오늘 대전에서 오늘 코스는 대전인데 대전에서 걷고 원래부터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대전 코스를 좀 일찍 마치고 여기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일반 시민들, 특히 개혁지향적인 시민들 가운데 우리 박인호 강사님의 시민 눈높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해방의 날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박인호 원장님이 사람만 만나면 이 사법개혁안 본인이 나는 보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 얘기를 붙들고 아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긋지긋해 하셨을 텐데 이제 오늘 드디어 공식 커밍아웃 하잖아요. 이렇게 공식 초청 강연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객관화하고 혼자서 막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단계를 넘어서 드디어 이제 공중에 테스트를 받는 거거든요. 질의응답 형식으로.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부스탑돼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또 시민대로 시민 눈높이의 방안들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우리들의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주고 사법개혁의 필요성, 열망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줄 게 틀림없거든요. 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제 우리 박인호 원장님 그동안 막 자기 일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지름신이 찾아온 게 아니라 공익신이 찾아와서 개혁신이 찾아와서 이 법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온몸을 던진 우리 박인호 원장님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2019년도 저기 사업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서수도 가을 밤을 누겼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내가 사업계획은 뭘 알지? 그래서 저는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표창장 사건, 그 전에 한명수 총리 모욕 중 사건 이런 걸 유튜브를 보면서 야, 내가 공부해보자 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죠. 여기가 이제는 세 가지 키포인트를 모아놓은 건데 한상희 교수님께서 동영상을 통해서 키포인트 3개 잘 잡았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이 3개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건데 우선 한상희 교수님 오늘 못 오신다고 동영상을 40분짜리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광경 교육관님께서 소개 영상을 짧게 15분짜리다 편집해라 해서 동영상 중에서 저를 칭찬해 주신 분 골라가지고 짰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의 핵심적인 얘기를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한상희 교수님의 영상을 보고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K님 어디 계셔? 동영상 우리 저 미디어 말씀하시면 됩니다. 글쎄요. 우리 한상희 교수님 강연 15분짜리를 보면서 요 내용 제가 올려드린 그 내용과 비교하면서 일단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상희 교수님. 토론을 맡았던 동국대학교 법진원의 한상희 교수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신하게 된 거 정말 사과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정책학을 화면이 안 꺼지니까 정책학을 연계해 들어가는 거죠. 그 때문에 좋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학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눈에 또는 그 해석에 좀 더 신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오늘 발제 정말 아주 의미 있게 그렇게 들은 건 아니고요. 읽었습니다. Rule of Law라고 그러죠. 그러나 일본의 그 초기 법제는 of law가 아니라 by law죠.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 법을 통한 지배의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때 법이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또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세력인 서양 사람에 대비시키면서 자기 체제의 어떤 그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자기 체제가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한 그런 법제였습니다.
취하고 있는데요. 배심제는 바로 이렇게 국민들이 사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뚜렷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법관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의 법이 지배하는 체제, 뭐 이런 걸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메이지 헌법과 우리의 87년 헌법조항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우리 현행 헌법이 87년 헌법인데요. 배심제 도입 논의가 가장 본격적으로 제기됐던 것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죠. 참여정부 때인데요. 그 전에 이제 일본에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일본에서 배심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사법개혁을 과정을 거치면서 배심제 논의가 많았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그러니까 헌법 기준이었습니다. 법관에 의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제 배심의 경우에는 법관이 아니라 민중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마그나 카르타의 그 바탕을 두고 있는 동료의 합법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 저는 헌법 개정 없이 배심제를 도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배심도 어떤 의미에서는 법률이 정한 법관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신분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또는 임기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배심으로서 종사하고 있는 동안은 그 어떠한 법의 칼날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보호를 받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법관의 배심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거는 헌법 해석론의 문제고, 시비를 없애려면은 그냥 헌법 개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인정하려면은 헌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박인호 스님께서 사법개혁 키워드 3가지를 정리를 하셨는데요. 정말 타당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을 찌르는 그런 성찰입니다. 검찰영장 단일주의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검찰영장 독점주의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12조에서 그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하도록 우리 헌법이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출발점은 5.16 군사정변에 이은 군사정부였죠. 그러니까 이제 사법 권력을 검찰 권력과 법관 권력으로 이원화시키고 자기 수준에 있는 검찰을 이용해서 법을 운영하고자 했던 그런 박정희 군사정부의 어떤 지배 의지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검사의 신청에 의했던 법관들은 자기들을 판단하는, 자기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다른 모든 권한들을 다 주면서 자기들의 재판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멍청한 국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독일에서는 재판이 잘못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대법원까지 가도 유죄입니다. 대법원은 이제 법원은 법률을 적용하는 데거든요.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대법원에서 적용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었을 때 사실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죠. 자기의 헌법상의 권리가 법률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 침해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니까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 재판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가 헌법이 위반되어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재판소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거죠. 뭡니까? 재판 소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했을 때 법률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관의 판단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의 이름으로 저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게 사법개혁의 또 다른 요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시 반복되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거고요. 정말 옳은 이야기입니다. 사법개혁의 목표는 당연히 사법은 검찰과 법원으로 나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개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여태까지는 이제 과거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이제 사법개혁 논의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이었습니다. 이 법관들이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게 사법개혁의 요체였는데요. 요즘에 오면은 그게 아니죠. 사법관이 또 우리의 권력을 침해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감시하는 자가 사법관이라고 한다면은 이 감시자를 감시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요즘에 제기된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폴리바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유죄 협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잡혀왔을 때 이제 기소되거나 또는 기소되기 전에 미리 기소관인 검찰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100% 유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데 100% 유죄 입증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조사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정을 받으면은 범정을 확보하면은 피고인과 이제 협상을 해서 네가 제대로 내가 수사를 해서 입증을 하면 너는 징역 5년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3년 때려줄 테니까 너 그냥 자백해버려. 이제 이렇게 협상하는 거예요. 자백 조건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거죠. 물론 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제 법관의 허락을 얻어서 하는 거죠. 법관이 인정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유죄 협상 또는 플리바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미국에서의 검사의 지위와 우리나라에서의 검사의 지위는 조금 다르죠. 미국에서는 순수하게 피고인과 똑같은 지위의 일반 당사자에 불과합니다. 검사라는 것은. 그리고 이 양자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법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검사는 피고인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어떤 존재이기보다는 법관과 한솥밥 식구인 하나의 사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당사자주의라고 그러죠. 철저한 공격과 방어, 검사의 공격과 피고인의 방어의 체제에 의해서 그 중에서 0.1이라도 우월한 쪽의 손을 판사가 들어주는 체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게 공격과 방어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심판을 봐야 되는 판사가 그냥 심판 보다가 갑자기 어퍼컷을 날린다든지 라이트 훅을 날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체제거든요. 일종의 기문주의라고 그러죠. 미국은 당사자주의라고 그러고요. 이 기문주의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체제에서 이 플리바긴을 그렇게 십상히 도입하기는 조금 어렵어요. 왜냐하면 검사의 지위가 협상의 대상이 될 만큼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 피고인보다는 한 단계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같은 경우에 배심원이 무죄로 판단할 때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됐을 때 이제 저는 참여재판제도 그거 할 때야 배심제를 바로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조건 하나 들었죠. 설령 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참여재판원들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지고 특히 무죄 의견에 따라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는 검사의 항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참여재판원은 국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가 결정한 것을 어떻게 검사가 불복을 합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미국 제도입니다. 배심원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죠. 국민의 대표가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한 명의 일반 당사자에 불과한 검사가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 판단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느냐. 공무원은 국민의 일종의 그 두 가지인데요. 내 동료가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나는 이중위험에 빠지게 되죠. 더블 제어파디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두 번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넘어갑니다만은 그 제도의 본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같은 경우 영미법 제도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처벌을 받을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나는 두 번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두 번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한 번 내가 배심원들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한 것이 뭐 증거가 없고 내가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증거도 충분하고 내가 그 행위를 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당신을 처벌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에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법에 어긋나는 거죠. 처벌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동료들이 나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게 실질법 적용 거부권이죠. 그리고 이제 참신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신죄에 대해서는 좀 그 세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독일은 노동법원에서 특히 이제 노동 대법원이죠. 거기에서 이제 노동관계 전문가들과 법관, 사법관이죠. 법률 전문가 이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판단합니다. 이 노동의 문제는 노사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법 외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법만 적용해서 그 사안이 해결될 것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민중 참여 또는 동료 참여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저게 가능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노동법원을 만들고 그 노동법원에 노동 전문가를 합의부의 일원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까요? 영국은요. 사실 저는 뭐 통계를 좋아해가지고 각국의 사법 데이터를 비교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비교하다 보면 제일 해먹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판사의 수, 정규직 판사의 수는 현장에 적거든요. 엄청 적습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 판사입니다. 그게 영국은 희한해요.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느 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을 하다가 또 어떤 날 보면은 검사가 됩니다. 또 어떤 날 보면은 판사로 앉아있어요. 뭐 이런 체제거든요. 뭐 조금 뭐 제한판사 제도 뭐 가벼운 사건에서는 뭐 제한판사 제도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사법 절차의 단축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지 어떤 뭐나요 그러니까 사법의 민주화 또는 국민에 의한 사법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적합한 것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재판에 직접 개입은 못하더라도 재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법 체계, 사법계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법의 생태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법의 민주성 또는 accountability라고 그러죠.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참여연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연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고요. 이번 김영수 대법원장이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놔놓고 흐지부지 되어버렸죠. 조금 다른 외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법행정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의 어떤 기구가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참조하면서 우리도 그런 체제를 도입하는 거, 그게 사법개혁의
또 다른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서 이것으로 제 의견 뭐 코멘트라기보다는 약간 보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야 됐는데 제 불찰로 인해서 그것을 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풀 버전은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고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내야 사법 현실은 제가 이렇게 유인물로 나눠드렸고요. 바로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쫙 보여드리고 선진국과 함께 일본과 한국을 비판하겠습니다. 일본의 현실도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 초에 일본에 친척이 있어가지고 가서 변호사하는 형님을 뵙고 얘기 나눴는데 일본도 개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강좌에서 배신지 참신제, 선진국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편결 구조, 일본 한국 사법제도 비판,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끝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 2부 강연은 내용을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이제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플리바게닝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기 어렵다. 도입되기 어려우면요,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 뭐냐면 검찰의 질을 낮추면 돼요.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그 검찰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불기소지 않습니까? 불기소에 대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예요. 미국과 똑같이. 그러면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리바게닝을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플리바게닝을 공부해보니까 너무 좋은 제도예요. 첫째,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증거나 자백이 있어요. 증거나 자백이 있는 것을 판사의 관리 감독 하에 증거나 자백의 사건에서 그 전에 플리바게닝 뜻이 뭐냐?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플리즈 바겐세. 그러니까는 제발 깎아주세요. 검사님한테 피의자가 제발 형량을 깎아주세요. 이겁니다. 플리바게닝이. 그러면은 검사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조사 안 하고 30%에서 60%까지 형량을 깎아주고 판사는 재판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피해자는 빨리 결정이 돼가지고 피해 보상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좋은 말로 하면요, 회복적 사업이라고 합니다. 회복적 사업.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 사람은 믿지만, 죄는 믿지만 사람은 믿어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조정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연방대법원에서는 1970년대 합헌을 성공했고요. 이 제도는 비판이 많습니다. 비판이 많은 것은 일단 제도는 좋은 제도다. 그래서 플리바게닝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십사.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5% 사건이 남습니다. 5% 사건 중에 배심죄로 가느냐 판사 재판으로 가느냐는 피의자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심죄라는 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법관의 재판의 장점은 뭐냐? 그 공개 재판이 아닙니다. 배심 재판으로 가면 무조건 공개 재판이에요. 심지어 텔레비 생중계까지.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로 억울하고 자기가 진짜 누명 썼다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배심죄로 안 갑니다. 네. 이건 저는 전부 다 형량 6개월 이상 사건 중에서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배심죄 12명의 배심원이 전원일치 합의로 유무죄를 편결하는데 무죄 판결 시 검찰 항소 금지. 난 이거 제일 기뻤습니다. 검찰 못하게 하는 이유구나. 근데 이거 대한민국 법률가들 이거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 나 이거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검찰 항소 금지하면은
피해자가 억울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배심제 제도가 잘 모른다는 거. 유죄 판결 시 재판관이 확신이 있어. 그러면 무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걸 또 모르시는 분이 어떤 그 판사분이 칼럼을 읽어왔는데 배심죄 위험성이 이런 데 있다. 배심은 모두가 속았을 때 대책이 없다. 그러면 판사가 판단해서 무죄라면 무죄 판결한데 그때는 검찰의 항소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나 이거 진짜 놀랐어요. 이거 이런 게 있는 줄 알아. 주리 유리피케이션, 법률 적용 거부권. 이 배심원 자체는 법률을 적용하는 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역사를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책을 보니까 영국의 식민지 기간이 170년이야. 독립하기 전까지. 그 대신에 그래도 그 배심죄로 다 모든 걸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정법 적용 거부권이 적용돼 가지고 이 영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이 되는데 영국에서는 단 한 재판만 배심원 없이 재판을 했습니다. 해사 재판. 나는 해군사가 하고 재판인가? 그게 아니고 해양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은 영국에서 보낸 판사에 의해서 배심원 없이 재판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무역이에요. 무역에서는 이익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역 사건은 영국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이 나가지고 또 독립전쟁이 난 거지 않습니까? 보스턴에서 차 막 세금 올리니까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핵심적인 이익은 배심원 없이 재판하지만 나머지는 미국인들이 잘 조율하라. 그렇게 해왔는데 거기에 그러면 실정법 적용 거부권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저 이 중에서 나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금주법 시기에 알코올 소규모 판매자들 무죄 판매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금주법은 마피아 잡으라고 한 법이지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검을 풀어주고 피해만 찾지 않습니까? 배심제를 안 하니까. 또 하나 불법 낙태 시술 의자에 무죄 판결했다. 미국에서도 이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 해가지고 불법 낙태해서 의사를 처벌하는데 의사가 환자의 여건에 따라서 불법 낙태해도 무죄 판결합니다. 이렇게 법의 마지막 칼날은 배심원 동료들한테 거서 처벌받겠다. 동료가 거부하면 저는 이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가 대한민국 변호사님 만나서 하면은 이거 법치주의에 위반해서 이거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고방식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책임지면서 제일 감동했기 때문에 오늘 강연의 제일 하이라이트 이거를 잘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저는 요게 저는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배심제를 대부분이 영미권에서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페인과 러시아가 배심제 참심제를 받아 배심제를 받아야 됩니다. 스페인, 프랑코 총독 죽고 나서 다시 국민들이 재판을 배심제로 하라 하니까는 배심제를 받아들이는데 이거 법률 적용 거부권 가지고 실행을 해요. 어떻게 타협을 받느냐? 배심원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써내면 인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못 써내면 이 적용을 위법으로 하겠다. 러시아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항소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빠지면 배심제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 그 검찰 항소권 2심에서는 법률가에 의한 재판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 배심제가 무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배심제를 받아들인다면 스페인 스타일까지는 인정하겠지만 러시아 스타일로다가 만약에 귀착이 된다면 저는 개혁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심제를 이해하시고 배심제의 세 가지 타입이 있다. 미국식
스페인식, 러시아식 요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개혁에 앞장서서 러시아식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참신제는 하세기 교수님이 별거 아니다. 이거 도입하면 안 된다. 저도 맞습니다. 일본이 배신제를 도입하겠다고 막그 시민단체에서 뭐 변호사에서 막 난리쳤다가 갑자기 참신제가 올라옵니다. 참신제보다도 더욱더 후진 무슨 뭐 재판원제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일본이 이렇게까지 그 실패한 것이 이 일본 법률가의 농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신제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참신제는요, 징역 2년에서 4년 범죄는 재판관 1명에 참심원 2명, 배치해서 3분의 2 표결인데, 자 보세요. 참심원 2명이 무죄다 하면은 재판관이 유죄다 하더라도 무죄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민간인의 결정권이 있는 거죠. 징역 4년 이상 범죄는 재판관 3명에 참심원 2명에 5분의 4 판결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신제는 민간인이 결정권이나 비토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인데, 자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징역 10년 이상 범죄만 적용하는데 재판관 3명에 참심원 6명을 배치합니다. 그래놓고 과반 편결로 유무죄를 결정해요. 과반 편결. 이게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편결입니다. 과반 편결은요. 그 다음에 결정하는데 재판관에 1명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민간인 6명이 무죄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재판관 3명이 유죄다 하면은 무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재판관 3명이 참심원 2사람만 꼬시면 그냥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일본의 지성은 죽었다고 생각해요. 법률가들 농간에 개혁한다고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이 꼴 될까봐 이 강좌의 또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개혁을 하더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상한 제도가 됩니다. 일본처럼. 자 이제는 5분이 끝납니다. 형사소송의 핵심 판결 기술 우리나라 겁니다. 증거재판주의 말 멋있죠.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두 번째 범죄 사실 인정은 한정의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전 세계가 공통입니다. 세 번째 자유신중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이건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법관만이 재판을 합니다. 서양에서는요 자유신중주의는 배심원의 권한이고 법관은 모든 것을 진행하는 호치의 역할이에요. 사법선진국의 전제조건, 재판관과 일반인의 유죄나 무죄나의 판별은 차이가 없다. 이건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무너뜨렸죠. 아까 유죄나 무죄나에 재판관이 꼭 1명이 들어가야 된다. 재판관의 판단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범죄 사실 인정은 함정이 없정된 증명이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가중 다수의 판결. 3분의 1 이상이어야만이 유죄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패심죄에 그러니까 무죄는 기준을 맞춰가지고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선진국에서는 배심은 사회각지에서 선정된 12명의 인사들이 몇 명의 법률 전문가에 의한 판단보다 적어도 사실 판단과 현실 적용에서는 현명하다고 안전하다는 증거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 나라 판결 기준 보겠습니다. 미국 제일 엄격합니다. 12명이 동의를 해야 돼. 이거 판결 못하는 비율이 6%예요. 6%. 영국 낮춥니다. 12명 중에 10명만 합의하면 유무죄를 결정하잖아. 이거 판결 못하는 비율이 1.2% 줄어서 4.8%예요. 미국이나 영국은 엄격합니다. 프랑스 3명의 재판관 9명의 배심원 해가지고 유죄는 3분의 4, 8표 나와야 판결하고
양형은 7표. 그러니까 프랑스는 약간 배심자와 참신자 섞어놓은 거고요. 스페인 기준을 팍 낮춥니다. 유죄는 3분의 2, 무죄는 다수결. 이러니까 편결 안 되는 기준이 3%까지 떨어져요. 스코틀랜드. 그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편결을 3개를 만듭니다. 유죄냐 무죄냐, 유죄나 증거 없다. 3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유죄나 증거 없으면 어떻게 적용했느냐? 너희 책 읽다 감동했어요. 가정폭력가 심한 남편을 부인이 찔러 죽였어.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때 유죄나 증거 없어 풀어줍니다. 또 하나 남녀 간의 성추행 사건. 이거 판단하기 힘들다. 유죄다. 그러나 남자는 반면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편결 미편결률 0%. 이거 스코틀랜드 저기 민족성이 대한민국과 비슷하다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이거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교육감이 이 편결 어떻습니까? 하나 더 추가하면 괜찮습니까? 스코틀랜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다가 이런 게 적용하구나. 그럼 독일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일본도 설명드렸습니다. 제일 문제 대한민국. 보기에는 번듯합니다. 1심 재판 그냥 저기 사건이 작은 것은 한 명이나 또 합의고 2심 3명 대법원 34명의 소급으로 나눠지고 이 판례는 대법원 합의체에 따버린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신급제 문흥수 변호사님이 2016년도에 그들만의 청구한 책을 내서 기판했는데 제가 그때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 이화 변호사님 통해서 설명드려서 이해했는데요. 자, 선진국은요 1심이 사실심입니다. 왜냐? 배심죄나 참심죄는 1심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2심은 법률심. 1심의 재판의 과정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옵니다. 근데 판례를 변경해야 될 사건만 3심에서 합니다. 사건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재판이. 배심죄나 참심죄는 사실심. 1번은 어떻게 하느냐? 1심 사실심, 2심은 사후심, 3심이 판례심입니다. 사후심이 뭐냐? 1심을 뒤집으려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대놓고 2심에서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 어떻게 하느냐? 1심 사실심, 2심도 사실심. 자 보세요. 우리나라 1심 재판관 출신보다 2심 재판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관예우가 일반보다 한 두세 배 뛰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입니다. 왜냐? 2심에서는 1심을 평가할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게 속심이에요. 사실심. 2심 재판관이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실력이 더 있다고 실력 있으면 증명을 해야죠. 1심에서 잘못한 것을 증명하고 자기가 바꿔야 되는데 증명을 안 하고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일제시대 제도인데 일본은 바꿨어요. 한국은 안 바꾸고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도 이해를 저도 못하고 이번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심에 어마어마하게 사건이 몰려가. 평균 지금 3만 5천에서 4만 건이 올라갑니다. 그럼 너무 많으니까 70%를 심리 불속해 해가지고 아예 안 봅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대법 심리 불속해 해가지고 6가지 각 사유를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은 판례심만 하겠다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고 너무 많은 사건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쓰면은 심리불속에 탈락을 안 시키고 봐주고
그래서 대법관 변호사 부장인데 3천만 원에 정가가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시스템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법률가들이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속심제도하고 사고심제도의 차이점이 이렇게 크다는 거. 일본은 15,000원밖에 없어요. 대법에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정말 저는 모든 국민들한테 이거 그동안 30대 호흡을 30% 친입 부속행 결국은 1년에 만 몇천 건을 대법에서 소화하는데 그 판례 변경하는 것은 2, 30건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사건이에요. 사건인데 소부로 나눠지는데 소부에서도 한 사람씩만 그 재판 기록 읽고 나머지 세 사람은 몰라.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건데 로비에 취약합니다. 구조가. 자 그러면은 선진국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사실 연방 대법원이요 일종의 헌법재판소입니다. 왜냐 지역마다 주마다 대법이 있어가지고요 벌써 30년 거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8,000건 올라오는데 난 이게 말이 제일 멋있어요. 연방 대법원 한 곳은 15,000자 이내로 작성해서 올려야 돼요. 이 얘기는 모든 사건이 대법관이 다 읽는다는 얘기예요. 15,000자를 계산해 봤더니 A4 용지다가 4장에서 5장이더라고요. 이 얘기는 연방 대법관들이 다 사건을 올라오고 다 보고 그 중에서 80건을 추려가지고 정식으로 재판합니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 다음에 독일 연방 대법원 5개분야 나눠가지고 150명의 대법관이 있어요. 프랑스 150명. 이게 대한민국 사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부 강연을 끝내고 자 지금부터 저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고 1부 강연을 다 이해하시면 2부 강연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이크 부탁. 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플리 바게닝을 말씀하셨는데 예. 모든 사건이 다 그렇게 검사, 판사, 피해자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의 관리 감독 하에 판사 관리 감독 안 하면 무효예요. 모든 사건이. 모든 사건. 예. 결국 방청권이 없는 재판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로 더더욱 문제가 있잖아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어떤 특수학 계좌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그냥 큰 사고를 치더라도 1년 집행유예를 합의합시다. 지금 제일 문제가 검사와 판사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더 그렇게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피해자도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건을 발견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한테는요 손해배상을 그건 해주고 민사잖아요. 아니요 형사도 마찬가지. 형사도 마찬가지. 아니 형사에서 피해 보상을 어떻게 요구해요? 민사 넘길 수 있죠. 형사 결정이 안 인데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도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완전히 무시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한데요. 일단 증거나 자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뭐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한 명을 죽였어요. 물론 가실치사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고 검사가 1년 구형을 하고 집행유예 뭐 2년 3년 하고 판사가 뭐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합의하에 그렇게 결정되어버리면 솔직히 집행유예는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무죄하고 똑같거든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네. 왜냐면 저는 법 이거 행정 처음부터 행정 공부하고 네, 이제 형량의 문제가 기본 형량이 2년에서 4년 사이라고 했으니까
보니까 4년 넘어가는 문제는 그 플리버겐 대상이 안 되는 형량의 문제가 그런 아니라 것도 아니라 일단은 이제 그 수사라든가 기타 뭐 확인될 수 없는 상황에서 물론 뭐 장기간 또 수사를 하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수사나 뭐 자백이 일단 누설이 돼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5년형이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2년 깎아주는 형태로 재판을 빨리 접근하는 것이 예. 어쩌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흉악범이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이 돼서 정상적인 형량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거를 어떤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그 법률 적용의 편의성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모든 형사 사건이 다 가능한지를 여쭤보거든요. 여기 형사 사건에 증거나 자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사건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95%가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할게요. 전략 자백. 이건 뭐냐면요. 죄도 안 졌는데 검찰 조사 받다가 그래 내가 죄졌어 이렇게 전략 자백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플리바게닝의 나쁜 그 결과라고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능하잖아요. 아까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플리바게닝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 자백이라는 책이 있고 또 그 영화에 탐 크루즈하고 데뷔 모가 나온 그 영화가 있는데 죄도 안 졌는데 그냥 징역 뭐 짧은 걸 받으라고 검사가 하는데 자기는 재판하면 잘못하면 오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체제에서 플리바게닝을 실시하게 되면 판검사들 더 살기 좋은 세상만 될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되려면 미국 정도의 검사 수준을 낮추고 판사도 지금 같은 역할이 규문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상희 교수님이 규문주의적 판결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걸 낮춰가지고 공정한 재판하는 그러한 거가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야 되니까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의 재판 시스템을 다시 한번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저기 미국은 검사를 지방검사를 선출하지 않나요? 지방검사는요, 이 선출하기보다도 검찰총장을 선출하고 거기에 산하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거죠. 지방검찰총장이 직선제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뽑아요. 지방 주별로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하는데 70-80%예요. 배심원을 어떻게 뽑아요? 그 주제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이 좋은 책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배심 제도는 그냥 그 일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저희 누나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배심원에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문서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부득이한 상황이 없으면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 지나서 2부 강의로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인간이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들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심이나 잘못된 기소 이런 것도 끼는 어렵겠죠.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완전히 왜곡되고 조작한다는 걸 의식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심지어는 형을 집행하는 그런 일을 단 한 번도 아마도 단 한 번도 사후에 처벌받았던 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게 사후에 명백하게 조작되고 왜곡되고 오심인 줄 알면서 잘못 판결을 하고 그걸 집행한 그 사람들은 확실히 처벌받는 역사만 만든다면 많은 왜곡의 역사는
많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재심을 통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공소시효지로 해서 그런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고요. 우선은 이 법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암담하고 그 가슴 아픈 이런 사례만 알게 되는데 이철 선생님 그 과거 역사는 정말 잘 아시고 그런 역사에 관해서 한우구 교수님께서 책을 여러 권 내셨고요. 그러한 또 박정희, 전두환 이러한 시대에 많은 암흑적인 사건은 여러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설명드리기는 감당하기도 어렵고 저는 지금 사실 한명수준이 모해위중 사건만 하더라도 너무 이 해결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박범계 장관이 뭐냐 하면서도 그 공소시효를 넘긴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명수 모해위중 사건은 정말 저도 끝까지 뭔가 이 당사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하다가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재판이 배심제가 적용이 되려면 일단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넓고 예를 들어서 배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노출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사 재판이나 이러면은 어떤 그 강력 범죄자나 이런 사람이 있을 적에 배심원으로 우리 누가 참여하든 간에 이놈 정말 못된 놈이다. 심증이든 뭐든 전원합의체니까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낼 수도 있고 무죄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재 양분돼 있는 상태잖아요. 뭐 애국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세력과 아니면은 거의 인종적으로 날라져 버리는 사람들이죠. 이 괴 집단들이 있는데 이 좁은 국가에서 우리가 아무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 배심원에 참여해서 그 법률 적용을 한다 해도 폭력이나 이 공익, 살인 이런 거는 배심제가 가능하겠지만 얼토당토하는 정말 그 상황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이 절반의 나눠진 세력에서 배심원에서 이 전원합의체가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정책적인 사안들 아니면 정치적인 사안들은 이게 배심제로 해결될 수가 없지 않나 우려가 도리어 전문적인 그 서양 학자들의 책을 보면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배심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종적인 차별이었고 종교적인 차별이었고 그 다음에 문맹이 없고 여러 가지 8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같이 얘기한 그런 우려 사항은 이런 거에 비하면 서양에 비하면 훨씬 더 우리가 배심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오디 심슨 사건 같은 경우는 오디 심슨 그거 말씀드릴게요. 많이 났으면 오디 심슨 사건 지금 저 나무위키에서 검색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 저는 드디어 배심제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재판에 무수히 많은 위증 증거를 내놨고 그 다음에 조상 경찰관도 인종차별주의했고 그 다음에 피 뽑은 것도 증발됐고 하여간 경찰의 수사가 엄청나게 위법할 정도다. 조작도 있었고 이거는요 유죄냐 무죄를 떠나가지고 배심제이기 때문에 저런 걸 밝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첫째 부인의 큰아들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오디 심슨 자기 잡느냐고 그것을 검토를 안 했다고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배심제를 통해서 진범을 잡았냐 못 잡았냐 떠나보다는 전체적인 이 재판의 질을 굉장히 높인다라는 차원에서는 오디 심슨 사건 도리어도 배심제 승리라고 저는. 심슨 사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흘렀거든요. 배심원이 포섭됐다. 배심원을 포섭했다. 나무위키를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시간 벌써 8시니까 2부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이런 법률 용어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모르는 거 없으시죠? 재정신청 이거 하나 아시죠? 재정신청을 모르시겠다. 손 들어보시죠. 검찰의 불기소를 고소이나 고발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법원에다가 다시 넘길 수 있는
제도를 재정 신청제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이것을 어떻게 또 변질됐는지 대한민국 역사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 아까 설명드린 거고 개헌 없이 사법개혁이 강합니다. 이것도 이제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건 제국주의법 그대로 제한 헌법 실상 이것도 이거지만 자 보세요. 이제는 형사소송의 수사 기소 재판입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수사 기소 분리 재판 분리입니다. 자 여기서요 제일 보시면은 수사 단계에서 영장 법원의 관할이죠. 영장 실시임사 제도인데 검찰 영장 독점주의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이것을 헌법에 집어넣은 거고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 아주 기민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재판관에서 한다는 아이디어는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 헌법을 만들면서 최초로 만든 겁니다. 저는 독일 나라의 프로이센 그것을 나왔다는데 그 당시 독일은 유럽은 전부 다 배신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유럽을 참관하면서 저 배신자를 하면 안 된다. 딱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미군정에서 이거 이렇게 바꿔라 해가지고 일본은 1947년에 바꾸는데 우리나라 재헌헌법자 1948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이거 안 바꿨어요. 안중근은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데 대한민국 법률가들은 이토 히로부미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하나 수사에서요 고소 고발 내사 사건이 있는데 선진국은요 고소 사건이든 고발 사건이든 바로 검찰이 불기소하면 재정 신청제를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검찰 항고제.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불기소한 걸 지방검찰 그런 걸 고등검찰에, 고등검찰 대검찰에 끝. 그러다가 자기들 미안했던지 그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바로 재정 신청하라 해가지고 바꿉니다. 그 역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 제도.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영미법은요.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전담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서 분리해가지고 기소청, 검찰청을 만든 거고요. 대륙법은 수사한 거를 재판에서 기소 재판까지 하다가 거기서 잘라서 검찰을 만들어서 대륙법 검찰과 영미법 검찰의 구조가 좀 달라요. 그게 차이입니다. 해방 후 친위경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 독점을 합니다. 첫 번째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검찰의 불기소를 법원의 재정 신청도 아닌 고등검찰 항구로 변경하는데 가인 김병도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바로 세운 우리나라 첫 대법원장 이런 책 붙지 않습니다. 저는 가인 김병도는 새롭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만주국제도예요. 만주국제도. 분명히 미군정에서 재정 신청도 선진국적으로 하나 했는데 가인 김병도와 저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검찰형 청구를 가지고 헌법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도 가인 김병도 그 당시에 법무부장이 1940년 미군령을 변칙 수정. 왜냐하면 미군령에서는 경찰이 수사하다가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고 검찰에 통보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는데 가인 김병도 법무부장이 검찰에 통보받은 것을 검찰에서 법원에 신청한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헌법 만들어주고 전 세계 유일한 독재 시스템의 아이디어가 된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법원을 재판관이 한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가인 김병도는 검찰의 영장 청구 단일화라는 아주 희한한 제도를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몇 년도? 1949년도요. 아니 저기 62년 헌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법률이었었는데요. 나중에 60년대 헌법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조항을요. 그래서 지금까지 1980년도 헌법도 안 바꾸고
헌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많은 그 고통을 국민들한테 주는 제도로다가 세팅된 겁니다. 전에는 헌법에서 이게 법률이었어도 헌법으로다가 바뀌었고요. 지금은 그 고발 사건이 고등검찰로 항고하거나 기각되면 헌재의 기본권 침해 권리 문제로 가능하다고 황치현 연구관님께서 조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최근에 또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보다 검사가 내사수사, 인지나 내사수사한 것을 불기소했다. 그럼 당사자한테 통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보를 안 해요. 이것은 완전히 비밀경찰 시스템입니다. 이거 제가 연구관님께 물었더니 이거는 인권 침해라고 이거는 근데 안 알려줘도 어떻게 합니까? 안 알려주는데 이거는 빨리 국회의원이 입법화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불기소하면 통보하는 거로 해서 입법화해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엄청 허술해요. 엄청 허술합니다. 이 검찰 불기소 이제 아까 그동안 내용 얘기하면서 그럼 선진국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미국 기소 배심죄 기소를 검찰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독일 기소 법정주의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거지 검찰의 권한이 없습니다. 프랑스 사행소추 개인이 기소할 수 있어요. 프랑스는 아예 그냥 검찰이 안 해 내가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일본은 검찰 심사의 제도 민간인이 결정합니다. 이거 검찰에 기소 나면 이거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가 책을 많이 쓴다면 이런 걸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라서 이거 꼭 기록해야 됩니다. 해가면 저는 이 법원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치안 판사 제도도 미국령에서 지시했는데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서 부산된 거고요. 법원 조직공처법 이런 거 또 옛날에 1공화국, 2공화국은요 대법원장,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선거인단 선출 이런 제도였는데 이거 다 5.16다가 무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62년도 헌법에서는 그래도 제3공화국 헌법을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추종하는데 그 당시에 법관 추천 회의가 있었어요. 지금 법관 추천 회의도 없습니다. 더 후퇴했어요. 유시원 법대로는 아예 그냥 판사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아주 총통제도였었죠. 80년도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국회 동의로 임명하고 대법관도 대법원장 제청으로다가 국회 동의로 임명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법관 반거 계속해서 바꿨죠. 그래서 법관 임명 방법도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과거보다 후퇴되는 거 분명히 1948년도 54년도는 법관 회의가 있었고 60년도에는 선거인단이 있었고 60년도에는 법관 추천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이 민주적인 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역사.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대유법을 이어받았다는데 독일은 현재 법원 행정처가 행정부 소속이에요. 한상희 교수님도 법원 행정처는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국민들의 입김이 들어야 된다고 마지막에 이 사법개혁에 빠진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걸 소개하셨죠. 그래서 김명석 대법관이었는데 그걸 건의했는데 시행을 못했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법원 행정처를 그동안 법관들이 어떻게 악용했느냐. 특히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법원 행정처를 무슨 군조직의 하나의처럼 법원 행정처를 거쳐간 사람은 진급이 잘 되는 메리트를 준 거예요. 이탈리 판사가 거기에 반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 또 하나 이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해가지고 이 책에서 박영화 판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내용을 소개하냐면 자기가 지방에서 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처 출신 판사가 내려왔는데 지방 법원장이 그 사람 앞에서는
소설 긴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이 평판을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출신 판사들은 그냥 일단 정보원처럼 활동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 판사들 평판을 올리는 정보원 역할까지 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법원 행정처가 타락했던 거예요. 전 세계 법체계에 이렇게 되고요. 사법 선진국은 덴마크는 민사소송에서는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재판을 모십니다. 행사입니다. 행사 대표 그 정도고요. 영국의 취업판사 제도가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근데 한성희 교수님께서 영국은 너무 이해하기 힘든 나라라고 해가지고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여러 가지 자유시민주의에서 이루어졌던 그 재판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놨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 중에서 황당한 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정후보자 비방죄, 후보자 명예훼손죄, 이것이 과거 호주 연방에서 하던 법을 따온 건데, 호주 연방법은 분명히 A false and defamatory statement, 즉 허위면서 명예훼손.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허위 또는 명예훼손 5월로 바꿔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호주에서는 이걸 2007년도에 폐지했답니다. 이제는 이 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치인 금지법, 서양화 정치 허용, 일본은 현직 해외 금지, 대한민국 넘어오면서 공무원 금지, 배임죄, 형사 배임죄는 전 세계에 없어요. 선거법 위반하다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선출시 박탈, 이것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또한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5년 시행 후 개선안을 제출했는데, 공직선거법은 국민참여재판소 배제를 지시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법관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을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황당한 판례입니다. 대한민국 거짓말과학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거를 싸우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전상화 변호사. 그러나 실제로 만나봤더니 배심죄 실정법 위반 제도, 이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이 변호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직 법률가들은 사고방식이 이거는 배심죄는 못 받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이거가 어떤 거냐? 법관이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과 취지에 명확히 어긋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 배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상화 변호사 이거 굉장히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창복 씨 피해자 이것도 정말 헌법재판소에서가 나서서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기득권 논리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전 법과대학교 학장님이십니다. 경력 법관제 법원의 5년 이상 경력 옹호를, 이거 이탈리 판사가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거 10년 이상을 고수해야 된다. 5년으로 하면은 후관이행죄, 전관이행이 아니라 후관이행가 발생하는 법관이 생긴다. 고의적 비처적 폄하, 검찰 영장 독점 옹호 논리, 플리바겐이 면죄부를 하는 평화 논리, 이거 이 책에 가득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검찰 개혁도, 이거 아까 설명한 거 있죠? 이게 지금 이완규 변호사인데요. 지금 현재 법제처장입니다. 여기도 영장 독점 논리, 수사기소 분리 원칙 이런 거를 잔뜩 써놨는데, 이 책이 왜 나왔을까 상상해봤는데 2020년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도 위협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의 주된 해석은 뭐냐면 수사 기소 분리도 자기들이 동의한다. 이거는 뭐 이걸 거부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수사처에 속한 검사가 검찰총장의 영향하에 있어야지만이 검사다. 이게 뭐냐면 수사기소 분리해가지고 수사처에 있는 검사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 책이 그런 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 책이 정말 그런 논리를 개발하려고 나온 책입니다. 이거 제가 공개할까 말까 하다가 공개하는데 저 친구입니다. 검사 출신. 야, 배심죄가 옳다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검찰 영장 독점주는 일제야 하도 경찰이 백성을 괴롭혀서 재헌헌법에 들어간 거야. 아니 박정희가 헌법을 질문한 거지. 그 다음에 나보고 뭐 선무당이라는 얘기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들어간 것은 박정희 때가 아니라 재헌헌법 때야. 대한민국 역사도 몰라요. 역사도. 그래서 왜 검사를 나쁘게 보느냐. 검사를 나쁘게 보는 이유도 몰라.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변호사님께 이걸 보여드렸더니 변호사님이 좋은 친구로 두셨거든요. 제가 갑자기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 같아가지고 잠시 반성했습니다. 이 명백한 마음으로다가 이 법률가들을 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분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겠어요. 이게 제도의 도입 과정 중에 수많은 경제와 왜곡이 있다. 조심해라. 또 두 번째는 플리바겐 위험하다. 배심제 위험하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쪽에 보면요. 치안판사제가 도입되면 경찰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많이 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분도 현재 플리바겐이 배심제 도입을 어렵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웅 하면 누굽니까? 고발 사주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정치인 되기 전에는 책에다가 옳은 소리를 다 써놨어요. 대한민국은 3분의 민주주의다. 이 얘기도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아주 사법권은 그냥 민주주의가 없다. 아주 그리고 재판소제도 없는 것은 정말 이 국민들 손해다. 다 써놨어요. 미국은 판사도 선출한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제는 무죄만 추이다.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되기 전에는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정치인 되고 나서 고발 사주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현 교수님이 여러 가지 내용을 써드렸고요. 이분이 평판이 좋습니다. PD 수첩 수사하다가 쫓겨나신 분인데 임수진 검사. 제가 많은 분을 만나면서 이분에 대한 평판은 굉장히 좋고 또 하나 이분이 내사 사건 또 불기소한 거 당사자 통보 안 하는 거 너무 위험한 일이다. 이 책에서 알게 됐습니다. 한명수의 진실 이건 저는 끝까지 한번 저의 인생의 화두를 생각하고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승태 코트는 증거가 다 있고요. 지금 다 풀어나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가 2,000명 학생들을 뽑아서 매년 1,500명씩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니까 합격률이 50%예요. 그래서 우수한 변호사 배출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사법시험은 자격시험 바꿔야 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사들 1년에 5,000명을다가 확대한 다음에 4,000명씩만 뽑아보십시오. 딱 5년 지나면 합격률 50%에 우수한 의사만 나오는 제도가 될 겁니다. 똑같은 논리다 지금 로스쿨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젊은이들을 헝거게임에 몰아넣는 제도예요. 일본하고 한국 똑같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분 말이 맞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일본에 한국 똑같이 지금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특히나 그동안 허구라고 있던 가인 김병모님이 잘못해가지고 어긋난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이 책에 자세히 쓰고요. 제가 이제는 마지막 장입니다. 사법 시급제 선진화 이게 빨리 필요하고요.
미국형 배심제 이거 영국처럼 치안파사제 이거는 저는 치안파사제를 어디서 좋게 읽었냐면요. 그거 청소년 문제를 이분도 너무 안타깝다. 자기 자식도 못 다루는데 내가 남의 자식을 다룬다. 제가 봐서는 청소년 문제는 치안파사제를 해가지고 일반 민간인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다가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형사성의 플리바겐이 민사성의 디스카버리 독일처럼 대법원이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영국처럼 대한민국 금융 사고 너무 많은데요. 이거는 빨리 금융조사청 해가지고 수사 있고 해야지. 이거 주변에 금융 이거 너무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제가 뭐 쭉 대한민국 사법에 고쳐야 될 것을 대충 이 정도다 해서 제가 이게 말씀드렸듯이 법을 공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의 행정 이런 것은 각자의 분야에 있으면서 똑바른 이성으로다가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자, 식사하실 분, 뒤풀이 참가하실 분 손 들으세요. 그냥 식당 연락해야 되거든요. 뒤풀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안 하는 사람. 아예 식사하실 분 손 드세요. 식사하실 같이. 뒤풀이 참가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적으시네요. 물론 저야. 대략 20명. 알겠어요. 그럼 전화 드리세요. 네. 제가 연락할게요. 예, 20명. 25명으로 해주세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자로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해서 남다른 책임감에 의미를 표합니다. 하나는 배신제가 가능하려면 플리바게닝이 전제가 돼야 됩니까? 왜냐하면 재판수가 많기 때문에 배신제 하려면 3%나 2%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플리바게닝이 가능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안경환 교수님 채서 그러는데요. 플리바게닝 전제 조건은 아니고 처음에 배심제를 도입해가지고 배심제로 해야 될 항목을 합의해서 몇 가지를 추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된 것은 뭐 표창장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처럼 이게 정말로다가 뭐 증거도 없는데 법관의 논리에서 제의를 땡기는 사건이 있죠. 그 선고사법 이게 무리한 법에 의한 사건 국가보안법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그런 사건만 하면서 확대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징역 6개월 이상은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판사는 최대 형량을 때립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플리바게닝을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1심 검사 구형량이 세고 1심 한번 깎아주고 2심 한번 또 깎아주고 그러니까는 재판을 많이 하게끔 많이 유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기준이 그런데 안경환 교수님 책에 의하면 몇 가지 기준으로 합의해서 적게 시작해서 나중에 확대하면 된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 박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게, 참 절망감 언제 든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만 봐도 검사가 사건을 조작을 하거나 뭐 보복 기소하는 그 자체도 그게 빨갛게 되고 다 공개가 돼도 그거 하나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데 이런 거대한 사법 시스템, 사법 구조 자체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과연 가능할까? 한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서 절망감부터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소위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그 법조인들의 그 특권의식, 선민의식 거기에 플러스 그 기형화되고 왜곡된 아주 부정의한 정치 권력과의 결탁까지 같이 겹쳐져 있으니까 이건 뭐 꼬이고 뒤틀려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그런 면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그 깊은 절망감을 갖게 된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아까 강의 중에서 배심원의 평결제도 이런 부분들 또 약간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모든 법 체계가 재형법정주의고 열거주의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결합을 잘 시킬 건가 하는 부분은 좀 과제인 것 같아요. 유죄인데 처벌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어떤 그런 경우는 적용될 수가 있는 그 사건이 있겠죠. 그 지성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까지는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을 할까 하는 그런 수용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심이 시작하면서 사실심이나 사고심이나 그 부분도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1심 체계를 얼마만큼 일반 국민들이 수용 가능할까? 1심 자체 못 믿으니까 2심도 가고 3심도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저변이 이렇게 좀 밑바탕이 좀 잘 갖춰지지 않고는 와 상당히 거기까지 배심 문제도 아직 가는데도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듭니다. 솔직하게. 아까 거꾸로 설명드리면요. 아까 얘기한 사실심과 속심 이것은 분명히 설명을 이해하는데 속심을 하고 있으면 속심도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법률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반인들은 내용을 잘 모르면 법률가들 말에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 일본처럼 저렇게 사고심 갖고 이거 먼저 제일 입법화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만 고치더라도 법률가들의 반발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경력이 많다 해가지고 자기가 2심 판사가 됐어. 2심 판사 저거 내가 반대로 하려면은 명확하게 증거를 대야지 내가 바꿀 수 있는데 그거 하고 싶었겠어요. 도리어 더 이 고소인한테 2심을 싹 무시하고 2심 내가 새로 판결할게. 그게 더 유리한 것처럼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법률가들이 이제 붙기 시작하면 말빨이 엄청 깁니다.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망감이죠. 지금 있는 거를 왜 이 사람들이 이대로 하겠어요? 전관들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대법에 더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고치는 거 하나가 엄청나게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 이영렬 회장님의 임무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법률이나 헌법은 그것이 제정될 당시의 현실을 상당히 투영한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48년도 전거, 그다음에 62년도에 만든 정부에서 검사의 기소 독점권이 들어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경찰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했고 그다음에 군사 접근의 권한이 무지하게 막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나마 좀 핸들링하기 위해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부분을 넣은 그 자체를 패배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요, 그걸 좀 공부를 해냈어요. 그 당시에 친일 경찰서에 있고 이승만이 뭐 특무대기 뭐니 해가지고 많은 경찰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가 검사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힘을 줬다. 그게 몇 년 갔겠어요? 딱 4년 갔습니다. 바꿔걸려면 그 권한이 이승만한테 넘어온 겁니다. 제가 봐서는요, 김병로 대법관이 생각이 짧은 거라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피해가 컸더라도 원칙을 지켰어요. 김병로 대법관도 임기 6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김용수 대법관이 와서 뭔 일을 했습니까? 그 농림부 장관 대통령 후보 조봉환 사법살인 했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켰으면은
불과 5년도 못 내다본 그러한 기득권 논리, 그러한 옹호 논리가 대한민국을 그 망친 것 당시에 48년도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막 독립하는 어떻게 보면 해방되는 친구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급격하게 그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주위에 있는 국가들 걸 좀 벤치마킹을 했겠죠. 근데 거기서 원칙이라고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원칙입니까? 수사 기소 분리, 그러니까 미군정에서 권한 거였죠. 수사 기소 분리. 그러니까 왜 미군정이 건장한 게 원칙이냐는 거죠. 미군정이 오랫동안 그 미국의 역사에서 사법제도가 어떻게 해야 세력간의 그 말씀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지금 옳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죠. 수사기소 분리는요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의 헌법은 프랑스 헌법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모든 이러한 사법 시스템은 그 법제 가지고 헌법화한 것은 미국이 처음인데 그 미국의 제도는 유럽에서 온갖 모든 제도를 하다가 함정인 것을 모아서 미국에 온 거고 미국에서 한 200년 1789년 또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게 1980년 이후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뭐 보급이 되거나 학습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원칙이라고 그러시고 그게 옳다고 지금 주장하시니까. 잠깐만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정답인 잠깐만요. 거예요. 그 당시의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승만은 치위경찰을 갖고 있었습니다. 치위경찰을 지도하기 위해서 한민당 출신의 법관 인사가 경찰을 제어하기 위해서 검찰 제도를 강화시켰습니다. 검찰 인사 임기가 4년 끝났어요. 이승만이 갖고 갔습니다. 아니 이승만이 말을 듣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다 임명한 거죠. 그 다음에 대법관도 딱 6년 임기 끝나고 김영순 그 대법원장을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해 김병도 대법원장이 한 일은 그 미군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걸 받아들였으면 도리어 더 이런 결과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요,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니까 지금부터 선생님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 재작년에 그 언론 단체에서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법학 교수님들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몇 가지 대안이 나왔어요.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 가지는 이제 검사장 선출 제도를 하는 것이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검찰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 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기소 독점주의를 그 해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검찰청이 기소를 독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는 좀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요 검찰의 힘 빼면 간단합니다. 일단 수사기소 분리. 예. 남들 검수한 바를 가지고 비난하죠.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적인 스탠다드예요. 두 번째는 검찰의 불기소는 손을 완전히 떼는 거. 지금 어떻습니까? 검찰의 불기소한 것을요 재정 신청할 수 있어요. 고소사건. 그러나 공소유지는 다시 검찰에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걸 궁금해가지고 여러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 변호사를 했더니 인건비가 싸게 책정되어 있다고 너무 변호사들이 부실하게 해서 그리고 잘 못하더래요. 그래서 2007년도 개정 시에 다시 검찰로 넘어가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봐서는 그것은요 검찰의 동반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검찰의 불기소를 검찰이 완전히 손을 떼고 수사기소 분리 이 두 가지면요 해결됩니다. 기소 독점주의는 그거는 기소 독점주의는요 대부분 나라가 사고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영장 독점주의가 문제인데 영장 독점주의가 헌법 있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말장난 같아요. 김병도 대법원장의 아이디가 헌법에 됐는데 전 세계에 없어요. 사실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 청구한 것을 이렇게 바꾸려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던 거예요. 대한민국 유일한 아까 말씀을 잘 하세요. 영장 동정주의가 문제예요. 이건 독점주의. 영장 동정주의는 수사에서 분리해가지고 수사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불기소한 것을 완전히 손떼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사한 거 있죠. 내사한 거 불기소한 거 당사자 통보해야 되고 요 세 가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선진국은 다 간단해요. 대한민국은 복잡하게 만들어놨고. 예. 검사장 그 선출 제도는 어떻습니까? 그 지방 그 이문정 검사가 얘기한 거죠. 지방 검사장만 선진적으로 하면 검찰총장은 같이 똑같이 회의하면서 지시할 수는 없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웬만한 나라는 검사장을 직선으로 합니다. 선출이요. 그동안에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분석을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개헌과 이 개혁의 필요성은 여기 배운 바대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뭐 개헌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법제를 바꾼다든가 이것을 국회에서 의원수를 늘려가지고 개헌을 시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시민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게 옳은지 원장님의 의견 듣고 일단 개헌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법개혁은 법률 개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신자는요 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그래서 근데 믿고 맡기고 두 번째, 영장 독점주의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다. 두 번째, 그 수사청에 검사를 배치하면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 가능하고 세 번째, 재판소원도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께 이 세 가지를 법률로서 빨리 완비해달라라고 요구하고 나머지 거를 우리 시민단체에서 구체적으로다가 이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게시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해보고 또 많은 강연을 통해서 질문이 나온 걸 통해서 책을 내서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나는 책 골고루 읽어서 아는 분이지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새롭게 주장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런 그 어떤 그 사법 기득권들이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저항하거나 그거는요 제가 이탄희 의원을 만나서 다 물어볼게요. 저기 강경 교육관님께서 이탄희 의원 만나게 해주신다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경 교육관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다 이탄희 의원님께 다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어쨌든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뭐 변호사는 뭐 하여튼 대부분이 국민 참여 재판은 오히려 이제 그걸 한 사람이 더 불리할 거다. 뭐 이런 분위기가 조장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 참여 재판은 결국은 배신죄 저는 뭐 하위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확대하거나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하나만 부여하면 돼요. 결정권을 줘야죠. 국민참여재판의 기소력. 항상 이 교수님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참여재판 전원 무죄가 나오면 검찰 항소 금지시켜라. 검찰 항소를 하면 무산되는 거예요. 20판사 가지고 대한민국 개판이에요. 왜냐? 속식이니까. 일본처럼 사후식으로 바꾸고 두 번째는 국민참여재판의 기소력을 달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내사 사건 검찰에서 불기소 시 보관한다는 건 제가 알기로 3년간만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게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검사 아까 뭐 기소 독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검사의 처부 6가지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혐의 없음, 무혐의, 증거 불충분 근데도 구속판을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기분 나쁘다 이거죠, 검사가. 그러고 나서 그걸 항의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재판부에 가서 항의하세요 그런다고.
그게 과연 증거도 없고 본인이 볼 때 무혐의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공판에 넘겨야 되는지 이게 그 현실에서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진짜 저는 현장에서 지금 뭐 거의 몇 년째 계속 그 법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형사소송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사소송도 심각하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아까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단계는 법리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라고 해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아까 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정도의 정관이 있어야 대법까지 올라가요. 아까 비용이 2천만 원이라고 해서 현실에서는 더 높아요. 그게. 일단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제가 볼 때는 또 변시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변시제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로스쿨만 알고 있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 자격을 따려면 이제 변시를 보게 되는데 옛날에 그 사법제도하고 사법고시하고 비슷하거든요. 변시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임용이 되는 판사로 가든가 검사가 되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 수를 늘려서 국민들의 어떤 그 법률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했는데 사실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 이미 변시제도에 의해서 그 변호사들이 사실 그게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딱 뭐 200년 정도, 200등 안에 정도 들어야지 검사나 법관들이 임명이 되고 나머지는 또 성적에 따라서 그 대형 물품으로 또 가게 되고 제가 지금 변호사들 등급을 갖다 100등급으로 놓는다고 그러거든요. 집안 모스크래 여자의 집안 못 살고 얼굴 못 생기고 나이 많 이러면은 사건 선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제 반면에 뭐 서울 지역에 그 로스쿨 졸업하고 변시 성적이 우수하고 집안 잘 살고 또 뭐 이러면 또 괜찮고 그 정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 평생 법관 제도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평생 검사 제도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요런 것은 보니까 뭐 오늘 언급이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선진국의 사례를 간단히 설명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법관 되면 월급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도 연봉이 2억이고 저 지방 판사도 한 1억 8천에서 큰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 법관마다 아까 1심 재판, 2심 재판 지원을 하는데 자기 성향 따라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 이동하는 것은 큰 변동이 없고 평생 직장 개념이고요. 요한. 하여간 좀 더 자세히 설명 못 드린 것은 하여간 오늘 주시는 것도 녹화됐으니까 이탄이 제가 정리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탄 의원 만나시면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세요. 뭐 밀어주면 뭐합니까? 칼자루 이렇게 시도지 못하는 거. 너무 질문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대중 민주당 전체 놈들한테 그러니까 좀 질문 너무 어려워지는 거. 그만하시죠. 뭐 어차피 알겠습니다. 8시 40분입니다. 아유, 저가 이 정도까지 공백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뭐 그냥 저도 이런 법률 공부 저 취미가 안 맞고요. 그냥 화가 나서 공부했을 뿐인데 화가 아직 안 풀렸어요. 화가 풀릴 때까지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데 첫 페이지에 여기 오신 분들 다 같이 사진 찍읍시다. 거기 올릴게요. 여기 잠깐만. 우리 총정리에서 그동안에 너무에 고맙다고 꽃다발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분 여기 오셔가지고 이분이 전해달라고. 네. 이건 전해달래. 우리 같이 셋이서 이렇게. 또 찍는데 잠깐만요. 제가 참. 맞아.